자, 여러분, 오늘은 128쪽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각반이 사실 진도 나간 범위가 달라가지고, 좀 특정 부분을 하기도 좀 그렇다고 이미 한 부분을 나가기에도 진도를 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뒤에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기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잘 정리를 해줄 테니까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128쪽이고요. 일본의 국권 침탈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영환이 어떤 사람인가? 외국 공사, 즉 외국 외교관들한테 보낸 어떤 유서에 대한 내용이죠. 자, 나라를 위해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가의 위세와 백성의 삶이 여기 이르렀느니 한간 한 번 죽음으로써 황제 은혜에 보답하고 2천만 동포에 사죄한다. 그래서 어찌 일본의 행위를 살피지 않았는가? 이 일본의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러일 전쟁의 발발과 국권의 침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국 간섭 제가 얘기했어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 나라가 간섭을 한다라고 그랬죠. 프로독 어디? 자, 이 삼국을 간섭한 거고, 이게 뭐냐면은 랴오둥 반도를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이걸 일본이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이 가지려고 했는데 삼국 간섭으로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러시아와 대립하던 영국과 동맹을 체결한 일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랑 영국은 계속 대립을 했었어요. 근데 그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를 계속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인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거리가 머니까 영국이 이 동쪽을 직접 통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어려우니까 누구와 동맹을 한 거죠? 예, 일본과 동맹을 체결해서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좀 견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리순항과 인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군대가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에 청일 전쟁 할 때 얘기했어요. 청일 전쟁 전쟁터가 한반도랑 중국 일부예요. 재밌게도 러일 전쟁도 한반도랑 중국 일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일본은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의 승기를 잘 봤지만 과도한 전쟁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이겨가는데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까지 전쟁을 해야 되나 상황이었고, 러시아도 사실은 러시아 내부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때 미국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래서 루즈벨트가 중재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뭐 발트 함대 이렇게 나왔는데 발트 함대는 뭐냐면은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발트 함대 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대충 어딘지 알겠죠? 이렇게 됐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뭐 여기는 인도가 되겠죠. 사실 발트 함대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함대예요. 발트해에 있는 함대라고 해서 발트 함대입니다. 당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강한 그 함대였는데 이 함대가 사실은 전쟁은 여기에서 일어나요. 동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근데 배를 가지고 즉 세계 최강의 당시 함대라고 불리는 발트 함대를 일로는 못 보내요. 왜냐 북극이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영국이 막고 또 인도로 가려면 막고 해가지고 거의 지구 한 바퀴 반을 돌아와요. 다시 발탐대가 여기 있었는데 진짜 제가 간략하게 세계 지도를 그려서 그렇지 여기 되게 먼 거리예요, 여러분. 잠깐만. 그래서 먼 거리라서 이 먼 거리를 돌아서 이게 물자도 보충 못 받고 와.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일본 함대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일본 함대한테 공격을 받아서 세계 당시 최강의 함대라던 발트 함대가 격파당해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 이기는 상황이 이게 전개되는 겁니다. 발트 함대. 자,
자, 봅시다. 전쟁을 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뭐 왜 갑자기 대한제국이냐?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중립을 선언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괜히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중간에 끼어서 뭐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막 그런 속담도 있죠.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아무튼 두 강대국의 충돌에 우리가 특정한 편을 들 것도 없어. 야, 난 상관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 라고 해서 중립을 선언하는데, 사실은 중립은 힘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뭐 유효하지.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합니다.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해요. 그래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일 의정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군사기지 사용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군사기지를 사용했느냐? 전쟁의 장소가 어디기 때문에. 그렇죠. 한반도랑 중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뭐 이렇게 사용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제1차,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에요.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해서 고문으로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그냥 한 방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한일협약 시리즈예요. 뭐라고 하냐? 제가 만든 겁니다. 한일협약 시리즈예요. 자, 한일협약은 1차, 2차 그리고 뭐 한일 신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신, 1, 2, 신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고통차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1, 2, 신, 고통차 1, 2, 신, 고통차 이거 굉장한 팁입니다. 제발 이렇게 외우세요. 1은 뭐냐? 뭐 1차 한일협약 2는 2차 한일협약 이건 한일 신협약이라고 합니다. 이 1차, 2차 한일 신협약의 특징이 뭐냐? 1차는 고문정치예요. 그리고 2차는 통감정치, 3차는 차관정치입니다. 자, 고문은 여러분들 우리들 흔히 알고 있는 고문은 막 신체에 막 이렇게 힘들게 해서 고문 이거 아니에요. 이 고문은 뭐냐? 비슷한 의미로 자문을 구하는 거 있지. 자문해 주는 거, 조언 같은 거 해주는 거 이런 거를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교 고문, 재정 고문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고문을 그러니까 뭐 자문을 해주는 거는 솔직히 엄청 주된 역할이 아니라 그냥 참고적인 내용이잖아. 근데 이 외교 고문, 재정 고문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2차는 뭐냐? 통감부가 설치돼요. 자, 통감부가 뭐냐? 자, 여러분들 통감부랑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통감부는 1906에서 1910년입니다. 조선총독부라고 있어요. 조선총독부는 여러분들 알 거예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를 통치한 가장 높은 기관이 조선총독부라는 거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조선총독부. 이거랑 비교돼요. 그러니까 1906에서 1910년은 우리가 국권을 뺏기기 전이거든. 조선총독부 전에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기구는 통감부다. 기억하시고.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총독부입니다. 추가로 조선총독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조선총독이라고 그래. 뭐 데라우치 총독, 뭐 이렇게 총독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통감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뭐냐? 통감입니다. 뭐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게 있고 차관은 사실은 역사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와요. 첫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를 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차관을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차관은 장관 밑에 있는 그겁니다. 장관 밑에. 그러니까 넘버 2예요. 장관 밑에 있는 넘버 2입니다. 근데 차관이 들어왔으면 넘버 2기 때문에 장관보다는 밑이잖아. 근데 얘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냐? 1, 2, 신, 고통차. 뭐라고? 1, 2, 신, 고통차. 근데 봅시다.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2차 한일협약은 뭐라고 하느냐? 자, 이거는 을사늑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외국권 박탈당한 거 그거 맞아요. 을사늑약 맞습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은 뭐라고 하냐?
정미 7조약이라고 합니다. 정미 7조약이라고 그래요. 재밌게도 그래서 연도를 얘기해 주면은 1차 한일협약 1904년, 1905년, 1907년입니다. 재밌게도 정미 7조약은 치읓 라임이에요. 자 보세요. 1907년 7월에 체결된 정미 7조약은 차관정치예요. 다시 1907년 7월에 체결된 정미 7조약은 차관정치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봐도 오래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얘기해 줬냐면은 자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한일신협약, 을사늑약, 정미 7조약 와 외울 거 너무 많잖아. 그래서 요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 쭉쭉 제가 진도를 나가고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기 수월할 겁니다. 근데 이 한일협약 시리즈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방금 공부했던 한일의정서예요. 요거는 한일협약에는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합시다. 요거는 뭐냐면은 군사기지 뭐 사용권 이거를 가지려고 한반도의 군사기지 가지려고 일본이 체결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돼요. 그리고 독도가 한일의정서에 의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독도는 제가 수업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봅시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1, 2신 고통차 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라 그랬지. 그래서 재정고문으로 메가타라고 하는 일본 사람, 외교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중요해요. 뭘 했는지 얘기할게요. 자,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가 확실해지자 자, 영국, 미국과 잇따라 조약을 체결해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체결해요. 이 포츠머스는 어디에 있냐? 이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웠는데 미국에서 조약을 체결하지? 제가 루즈벨트가 중재를 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요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 밑에 나오는 건데 봅시다. 한국 지배에 대한 서구 열강 여러 강대국의 승인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냥 막 이거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든데 제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알면 돼요. 1905년입니다. 1905년. 1905년에 외워야 될 게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단어 연도를 외우라고 많이 하죠. 근현대사는 사실 힘들지. 연도 따닥따닥 외워야 되고 또 까먹고. 근데 연도를 외우는 게 역사의 뭐 진짜 목적이고 막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연도가 중요한 게 전후관계 파악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시험에서 그냥 연도만 외우면은 맞출 수 있고 하는 거는 외우는 게 좋아요. 근데 달까지 외우는 건 솔직히 좀 저도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지 않고 그건 좀 너무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몇 가지는 달까지 외워주셔도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1905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 결론적으로 789 가투포 뭐라고? 789 가투포. 자, 1905년입니다. 789 가투포. 자, 7월, 8월, 9월에 체결된 건데 7월 달에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 체결돼요. 그리고 8월 달에 2차 영일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에요. 다시 789 가투포 뭐라고? 789 가투포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89 가투포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하나씩 볼게요. 가스라 테프트 미락. 딱 느낌만 보면은 가스라는 일본 사람이지. 그리고 테프트는 뭐 느낌은 안 오지만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재밌게도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테프트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밀약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스럽게 조약을 체결한 거지. 현재 밀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밀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얘기하는 거지. 딱 그래요. 일본은 미국한테 얘기해. 야, 나 한반도 먹을게. 그러니까 미국은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너 한반도 차지해. 대신 나는 필리핀,
침공할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필리핀은 미국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며 일본은 필리핀 침공을 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특정한 식민지를 갖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몰래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러일 전쟁 후 한국을 그대로 두면 국제 분쟁이 우려되므로 일본은 한국의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밀락을 맺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한반도 차지하는데 미국의 허락을 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국의 허락을 받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우월한 이익을 가지므로 뭐 한국에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왜냐, 영국은 계속 누구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를 계속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츠머스 광화조약은 이거는 대놓고 러일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우월한 이익을 가진다는 걸 인정하고 뭐 일본에게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보받기 전에 미국, 영국 다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수능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 1905년 7, 8, 9 가투퍼, 7월, 8월, 9월이고 가스라테프트 밀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강화조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봅시다. 1, 2신 고통차라고 얘기했죠. 1, 2신 고통차. 자, 2차예요. 1, 2. 그러면은 통감정치죠. 을사늑약은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이거 외국권 박탈한 거예요. 주권 박탈한 거 아닙니다. 외국권 가져갔어요. 자,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이건 가스라테프트 밀락, 영일동맹, 그리고 요거는 포츠머스 강화조약이죠.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은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경운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대신 위협해가지고 을사늑약, 즉 제2차 한일협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왜 늑약인지는 나와 있어요. 강제로 체결된 조약. 그러니까 강제성 때문에 요새는 을사조약이라고 좀 얘기 안 해요. 을사늑약이라고 조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2차 한일협약은 고종의 제가 없이 그러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군대 없애서 강압적으로 체결되기입니다. 그리고 뭐 조약문의 명칭도 없고 국제협약의 표준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자, 이렇고 을사늑약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이토 히로부미예요. 안중근한테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 인솔해서 입고를 합니다. 총포와 장검 빽빽하게 늘어세우고 대신들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조약에 날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을사늑약의 내용이에요.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국제적 조약 약속, 그 외교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통감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통감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1, 2신 고통차라고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좀 기억하세요. 을사늑약은 사실은 이게 부당성이 뭐냐면은 고종이 보세요. 고종이 서명이 없어. 서명 없고 5명의 친일 대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을사오적이라고 해요.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5명의 친일파를 얘기하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구죠? 이완용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찬성만으로 불법적으로 체결됩니다. 일본은 을사늑약 체결에 따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외교권을 빼앗는 거지 주권 아닙니다. 제발 아니에요. 통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고 내정 간섭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을사늑약을 풍자한 한일 회박도예요. 왼쪽에는 외병은 칼을 써서 위협하고 있고 오적, 을사오적이 체결하는 걸 분노한다. 이런 부분이죠. 외적 이렇게 나오고 오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저항, 이게 사실은 외교권을 가져가는 거기는 한데 단순히 외교권이라기보다는 우리 팔다리를 자르는 정말로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되게 반대하고 긴장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가 아주 컸던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논설을 발표합니다. 자, 시일야 방성대국은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야자가 밤야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없고 그러니까 뭐 말을 이어주는 그런 거지. 오늘 크게 통곡한다. 오늘 시일 방성 크게 통곡한다. 왜? 우리가 뭘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권 뺏겼기 때문에. 즉 을사늑약을 챙겼기 때문에 크게 통곡한다.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을사무당이 부당성을 규탄하는데 사실 장지연은 친일파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흔히들 변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논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영화는 자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페이지에 나왔던 그 사람 있지. 이 사람이 왜 자결했을까? 그 일본의 행위가 뭐였을까?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외교권을 빼앗은 거죠. 자, 조병세와 이상설은 고종에게 을사늑약 폐기와 을사늑약의 서명한 대신 즉 을사오적 처벌을 요구한 상소를 올리기도 합니다. 상인들도 철시운동하고 동맹휴화 뭐 이런 게 있고 항일의병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을사의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알려줄게요. 의병이 크게 조직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자, 됐고 넘어갑시다. 자, 헤이그 특사 파견과 한일 신협약의 체결입니다. 자, 고종은 을사늑약에 체결되자 조약에 무효를 선언해요. 그래도 무효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뭐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좀 받고 일본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함이죠. 자, 1907년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만국평화회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 자리가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자,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도시에 특별 사절단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리려고 했는데 일본이랑 영국이 되게 방해해가지고 실패해요. 요거는. 자, 일본은 당연히 방해했겠고 영국은 이미 방해를 알고 있죠. 왜? 2차 영일동맹 있잖아. 미국도 가스라테프트 미락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일본 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알려줄게요. 제가 사실 오늘 뭐 1, 2신 고통차 그리고 뭐 7, 8, 9 가투포 이런 것도 했는데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1907년에 678 자 678 해고군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 678 해고군. 그 저기 예를 들면은 A라는 학생이 취업을 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은 욕을 하겠지. 할머니들이 하는 욕 중에 혹시 육시랄이라고 하는 욕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상하면 됩니다. 6시랄 해고군, 678 해고군, 678 해고군, 6시랄 해고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월, 7월, 8월이에요. 제가 아까 7, 8, 9 가투포를 얘기했지. 월마다 있는 사건이 외울 게 그거랑 이거 대표적으로 하나씩이에요.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정확히 알아두고 이렇게 외워두면은 되게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6, 7, 8 해고군이에요. 해는 뭐냐면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그에 특별 사절단을 파견해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얘기했지. 근데 결국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일본이 트집을 삼습니다. 왜 트집을 삼느냐? 자, 외교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잖아. 일본의 논리로 따지자면은 이 외교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왜? 일본이 외교관 가지고 있는 거 있었지. 그게 바로 뭐예요? 을사늑약 때지. 을사늑약 때 일본이 외교권을 한반도 외교권을 가져가는데 왜 사절단을 고종이 마음대로 파견하느냐? 고종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고종에게 책임을 자꾸 묻는 거지. 그래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국의 그러니까 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바로 순종이죠. 순종이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이 없으니까 야, 대한제국을 식민지 하고 싶은데 되게 거슬리는 게 바로 뭐냐면 조선의 군사예요. 대한제국의 군사. 그 뭐냐? 군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와, 군대까지 해산시켜 버려. 왜냐면 고종은 이거를 허락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고종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를 그냥 해산시킨 거죠. 재밌게도 해산된 군인이 어디로 가느냐? 1907년에 해산된 군인이 정미의병으로 가서 얘네들도 의병으로 활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으로 가서 활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외울 게는 좀 있긴 하지만 이거 678 해국은 뭐 이렇게 6실할 해국은 이렇게 보셔도 돼요. 678 해국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거 먼저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자, 이준, 이상설, 이휘종 등의 특사는 헤이그 특사는 뭐 을사늑약이 무효고 일본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자, 근데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가 이거를 문제 삼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리고 저기 뭐냐면은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요. 이게 바로 정미 7조약입니다. 자, 이 조약에 따라 일제는 차관을 비롯한 제가 얘기했죠. 1, 2신 고통차 차관을 비롯한 주요 관직을 일본인에 배치를 해서 통제한다. 대한제국을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약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비밀 각서에 따라서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678 해고군. 그래서 요거를 헤이그 특사, 고종 강제퇴위, 그리고 사실은 하나 더 빠진 게 7년 7월에 차관정치, 즉 정비 7조약이 있거든. 그래서 요 사이에 정미 7조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678 해고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시위대 시작으로 군대 해산이 시작됐고 해산군인 중의 일부가 의병투쟁에 합류합니다. 그 의병을 뭐라고 하냐? 정미의병이에요. 아까는 을사의병 했었지. 자, 그렇습니다. 자,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 됩니다. 자, 뭐 통감의 승인받고 통감의 독립받고 통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통감이란 말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솔직히 헷갈릴 수 있어요. 뭘로? 2차 한일협약이랑 헷갈릴 수 있어. 왜? 1, 2신 고통차 통감정치가 2차잖아. 근데 의외로 한일신협약은 통감이 좀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감 자체를 만든 거는 2차 한일협약인데 통감이 권한을 강화시킨 거는 한일신협약 혹은 정미 7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요.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 합병을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1909년 기유각서를 체결해. 이건 사실 잘 안 나오기는 해요. 수능에.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항일 세력에 대한 감시 탄압을 강화하고 친일 단체인 일진회예요. 일진회. 뭐 지금 여러분들 뭐 학교 폭력 일진회 이거랑 다릅니다. 이게 뭐냐? 자, 일진회는 진짜 제대로 친일파 단체예요. 자, 얘네들이 만든 단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강압적으로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일본인들을 통치하는데 어려우니까 같은 조선 사람끼리 야, 일본이 한반도 지배하는 거는 괜찮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배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지. 야, 지금 서양 세력이 굉장히 아시아를 괴롭히잖아. 그럼 우리 아시아는 그대로 당할 거야? 안 되지. 아시아끼리 힘을 합쳐야 돼. 근데 아시아끼리 힘을 합쳐야 되는데 우리보다는 일본이 선진화도 잘 돼 있고 공업화도 잘 돼 있으니까 일본 중심으로 아시아끼리 뭉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논리를 세워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막 을사늑약도 막 그래서 야 일본이 외국권 갖고 해줘야지 같은 아시아 사람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고종 강대 쟁제 퇴위나 친일 여론 조선에도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합병 여론을 조성했고 1910년 6월에는 경찰권까지 박탈당합니다. 자 6월달은 우리 한국병합조약 혹은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1910년 8월 29일이죠. 이 날을 뭐라고 하냐? 우리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해가지고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경술국치일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뭐 광복 이런 거를 막 기억하고 이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입니다. 맞아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1910년 8월 29일, 현재도 8월 29일을 어쨌든 간에 기억을 하고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두 달 전 6월 달엔 경찰권 박탈한 다음에 10년 8월에는 군대가 배치된 삼엄한 분위기에서 이 친일파 이완용과 데라우시 총독 사이에 한국병합조약 혹은 한일병합조약이 조인됩니다. 이로써 대한제국은 주권, 국권을 뺏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했는데 제발 여러분들 어떤 걸 기억하냐? 6, 7, 8 해구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간에 정밀칠조약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는 거고 자 131쪽이에요. 뭐 풍자로 보는 일본의 국권 침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러일 전쟁은 그래요. 뭐 이런 뭐 러일 전쟁 그랬고 한국을 두고 싸우는 거죠. 헤이그 특사 사건 풍자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해서 그렇죠. 헤이그 특사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예. 자 넘어갑시다. 국권 수호를 위한 항일 의병 부분이에요. 지금 몇 쪽이냐? 132쪽입니다. 자 일본 쓰시마섬 즉 대마도 이즈하라 시내 주택가에는 수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 최익현 순국 기념비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을미의병을 봉기입니다. 을미의병. 자, 1895는 을미사변. 이거는 명성황후가 죽은 거예요. 일본한테 죽는 거지. 자, 왜 죽었는지는 칠러 정책의 추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러시아랑 가까이 지내려고 한 못마땅한 일본이 죽여요. 그래서 이때는 뭐 또 이따 하겠지만 단발령이 공포되니까 양반 농민 중심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이게 최초의 어떤 메인 의병이에요. 을미의병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을사의병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정미의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의병이 끝판왕이 이 뭐 의병 전국 모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봅시다. 자 이소홍이랑 유인석 등 유생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을미의병까지는 주도하는 사람 의병장은 유생이에요. 유생이 주도하고 뭐 농민군의 잔호세력을 비롯한 농민들도 가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아간파천 이후에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고 난 후에 뭐 단발령 폐지나 의병 해산 권고 조칙 이런 걸 내리면서 대부분 해산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해산된 일부도 되게 유명한 활빈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우리 활빈당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혹시 여러분들 홍길동전 있죠? 홍길동전. 홍길동은 그냥 도적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안 하고 의로운 도적, 즉 의적이라고 얘기해요.
활빈이 뭐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뭐 도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시면은 활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죠. 활빈당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쁜 사람들 것을 뺏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뭐냐 소설 홍길동전에 나온 그 송길동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고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또 여기 왜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을미의병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단발령이에요. 을미 개혁 때 나온 단발령 상투 자르는 거. 두 번째 일단은 을미사변입니다. 즉 누가 죽었어? 명성황후가 일본한테 죽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두 가지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게 을미의병입니다. 원인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을사의병입니다. 을사늑약은 간단해. 원인이 뭐죠? 그냥 딱 봐도 을사늑약이에요. 즉 우리나라가 뭐 뺏긴 거? 외교권을 뺏긴 겁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반발하는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관료 민종식 의병 데리고 뭐 점령했으나 반격을 패하는데 이때 최익현이라고 하는 유생이 의병 일으켜서 뭐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체포돼서 스시마 섬에서 순국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일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을사의병부터 평민 출신 의병장이 나와요. 평민 출신 의병장. 딱 봐도 평민 출신 의동장이죠. 신돌석이에요. 신돌석. 이 사람은 다음 의병인 정미의병 때도 활약해요. 그래서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의 차이점을 보면은 을미의병 때는 의병장이 유생 양반 출신인데 을사의병 때는 즉 누가 등장한다?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합시다. 자, 맥켄지라고 하는 저기 뭐냐 미국인지 영국인지 신문 기자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정말 좀 뭐 이렇게 군대 해산 이후 의병 만난 뒤 뭐 기록한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을미의병과 을사의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쭉 보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정미의병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6, 7, 8 해국은 1907년 6월, 7월, 8월에 헤이그 특사 고종강제 퇴위 군대 해산입니다. 자, 1907년 고종강제 퇴위 대한제 군사 해산하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기존 의병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해산된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1900년대 중앙군은 보면은 아직도 칼 쓰고 활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화력이 엄청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저기 뭐냐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식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들고 그대로 어디에 합류하느냐? 그렇죠. 바로 의병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병의 부대가 전투력 강화, 조직화 됩니다. 왜? 실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참가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병봉기는 여러 뭐 거족적인 항일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의병 지도자들은 이인영을 총대장, 허위를 군사장으로 해서 13도 창의군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수능에. 자, 제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뭐 수업을 안 한 반도 있겠지만 13도라고 했어요. 원래 조선은 8도였죠. 근데 2차 갑오개혁 때 23부로 지방을 나누고 그리고 저기 뭐냐 광무개혁 때 13도로 다시 돌아온다고 했지. 13도 창의군이란 결국 전국 의병이에요. 왜 의병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지역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청주 유명한 의병장이 청주 사람들 뭐 모으는 거지. 청주 의병이랑 대구 의병이랑 뭐 울산 의병이랑 뭐 합치지는 않잖아. 근데 이건 합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각국 요 표현도 기억하세요. 각국 외교사절에 통문을 보내서
의병부대를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줄 것 요구, 요 표현이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또한 양주에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으나 패퇴합니다. 서울 진공작전이 뭐냐 이런 거지. 전국 의병이 모아서 어디를 탈환하자? 이렇게 수도를 탈환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동대문 밖 30리까지 갔다가 이게 화력이 일본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한 겁니다. 아니 뭐 다른 건 몰라도 팩트는 뭐냐면은 일본군한테 군사력이나 화력이 밀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됐고, 자 호남 의병 전쟁의 전개입니다. 호남은 사실은 여기 전라도 지역이에요. 서울 진공작전 실패 이후 의병들은 투쟁을 전개하는데 즉 호남 전라도 지역의 의병은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유생 출신의 전해산과 뭐 어섬 출신의 안규용 등의 의병장 활약하는데, 야 일본군이 1909년 이것도 중요해요. 남한 대토벌 작전입니다. 사실 우리 독립군을 공격하는 토벌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뭐한데 원래 작전명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의병 부대를 초토하고 양민 학살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게 일본이 우리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대놓고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자 띠를 이루어서 아주 촘촘하게 공격을 해요. 아주 촘촘하게 우리 독립군을 공격합니다. 아주 촘촘하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독립군들은 죽을 수는 없는 거지. 여기 남아있는 독립군들은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하기는, 자 이동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미안해요.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자 어디? 아이고 미안해요. 만주 연해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동을 해요. 만주 연해주로 다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의병 세력들이 외국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만주 연해주로 이동해서 독립군 활동합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왜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독립군이 없어? 있겠는데 제대로 활동 못하죠. 일본이 하도 공격해 대니까. 그리고 아니 근데 왜 중국에서 싸웠지? 일본이 중국까지 못 넘어오니까 중국 쪽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싸운 거고, 그 계기가 바로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거. 자 이런 게 있고, 되게 의병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저기 드라마 있었는데 저기 뭐냐,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병헌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거기서 이 의병의 모습을 뭐 비슷하게 막 한 부분이 있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자 넘어갑시다. 자 항일 의거 활동의 전개가 나오게 되는데, 을사늑약 이후 국권 침탈에 앞선 일제 침략자와 매국노 처단하기 위해서 우리 또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오적 암살단을 조적해요.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뭐 없애려고 했고, 그리고 나철 오기오라는 사람은 자신회를 조직해가지고 뭐 이런 을사늑약의 을사오적의 처단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자 1908년에는 전명훈과 장인환이 샌프란시스코까지 갔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거 얘기했죠. 1, 2신 고통차 1차 한일협약 때 고문정치라고 해서 재정고문이랑 외교고문 들어온다 그랬죠. 이 외교고문인 스티븐스가 세계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일제가 한반도 뭐 침입하는 건 당연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명, 전명훈이랑 장인환이 가요, 죽이려고.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 스티븐슨이 여기 있어요. 기차역에 내렸는데 처음에 전명훈이 딱 보고서
총을 꺼내 들었어. 쐈어. 근데 불발이야. 그래서 전명훈이 막 이렇게 주먹으로 공격하는 순간 영화처럼 갑자기 장인환이 나타나. 그래서 어떻게 총을 쐈어요. 근데 전명훈한테 맞네. 아, 잘못 쐈어. 그 나머지는 스티븐슨한테 총을 쏴서 죽이게 돼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하면은 독립운동인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내 사람을 죽였으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기로 이 전명훈과 장인환이 감옥에 갇히니까 미국 국민들은 이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대한인 국민회라는. 자, 연해주로 가봅시다. 의병을 끌고 활약했던 안중근이 북만주 하얼빈에서 이거 많이 알고 있죠? 이토로무미를 저격합니다. 그리고 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1909년 12월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완용을 습격해가지고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등을 칼로 찔렀는데, 야, 근데 나쁜 놈은 진짜 오래 사나봐. 살았어요. 아직도가 아니고 그때 살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의거 있죠. 안중근 초상화는 됐고, 이때 이재명이 인력거타고는 이완용 습격합니다. 그래서 칼로 찔렀는데 목숨을 건져요.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명동성당 앞에 가면은 현재도 이재명 의사 의거 비석이 있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항일 의병 배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병장 이런 게 의병 활동이 많이 나와 있죠. 보면은 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나와 있고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는 서울 가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